영원한 자유기업인 제11장 부의 책임. 지금 새벽 6시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포브스를 비롯한 몇몇 잡지는 리치와 나를 억만장자 명단에 올려놓았다. 잡지사가 나름대로 기사를 쓰는 것은 자유이지만 우리는 그들의 견해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아메는 개인 소유의 기업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상장된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 보니 혹은 잡지에 실린 액수가 크게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때론 웃음이 나올 만큼 황당한 수치가 수록되기도 한다. 사실 사업이라는 것은 한 달이 지나도 매출액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은가. 1991년 7월 포브스는 리치와 나를 재산을 각각 42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후 그 잡지는 우리의 재산을 30억 달러로 낮춰 평가했다. 1993년 6월에는 포천이 리치와 내 재산을 각각 30억 달러로 집계했지만 같은 해 10월에 포스부는 각각 17억 5천억 달러로 계산했다. 이러한 평가액은 아메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던 기간에 나온 것이다. 일단 그런 명단이 공개되며 리치와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그것은 플러스가 되기도 했고 마이너스가 작용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억만장자 명단에 올랐을 때 나는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유럽의 한 여인으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녀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돈 많은 남자와 2번 결혼한 적이 있었다. 흥미롭게 그녀는 마치 기업인 임용채원에 옥무한 사람처럼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했다. 심지어 자신이 내 인생에 대단한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편지를 빌 니콜슨에게 보여주자 그는 박장대소를 터뜨리더니 대학에서 자기소개서를 강의할 때 써먹겠다고 함부를 복사했다. 물론 그 편지는 베티에게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했지만 그녀는 당장 유럽으로 날아가 그녀에게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은 흔히 부자가 되면은 신병 경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카타오와의 우리 이웃에 사는 젤러드 브레머는 1979년에 나에게 개인 경호원을 채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편지를 보내왔다. 리치와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1980년경이 되자 주변에 얼굴이 많이 알려지면서 경호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그들 중에는 알렉산더 윌 로드 스위트비어, 레리 모코마는 늘 우리 가족과 함께 나중에는 아예 가족처럼 느낄 정도로 가까워졌다. 아이비어들과 대화를 나눌 때 가끔 억만장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묻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대개 고급스러운 외제 자동차와 전 세계의 산지한 주택, 모나코에서 보내는 주말, 값비싼 보석, 전용 재테크 등에 대한 이야기에 기대한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나는 무엇보다 큰 즐거움은 끝없이 물질적 소유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고 나눠주는 데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모든 능력을 궁극적으로 신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써야 한다.
우리가 육체적, 정신적 능력과 물질적 부를 부여받은 것은 그 잠재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혹은 얼마나 조금밖에 갖지 못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오랜 여행을 떠나는 주인에 대해 돈을 위탁받은 3명의 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한 사람은 10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여행에 돌아온 주인은 3명의 하인을 불렀다. 2명은 주인의 돈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2배로 불려온 덕분에 큰 상을 받았다. 나머지 한 사람은 돈을 땅에 묻어두는 바람에 한 푼도 늘리지 못했고 주인에게 상 대신 벌을 받았다. 주인은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얼마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조차 하지 않았다고 그를 꼬집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보여주겠듯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부에 관리하는 것이야 관리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부를 좋은 일을 하는데 써야만 한다. 좋은 일이란 자선을 베푸는 것도 있고 무언가 유용한 것을 만드는 일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자기 재산을 나눠주면 그 돈을 받는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는 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자기 돈으로 사업체에 투자하면 부를 창출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고객과 직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아메이에서 급료를 받는 직원은 14,000여 명에 달한다. 그들을 비롯해 그들의 가족은 그 돈으로 보다 나은 삶을 누린다.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역시 아메이를 통해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 여러 사람과 함께 힘을 합치고 위험을 감수하는 자영사업가들이 고객에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욱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한때보다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와 일자리, 동기, 경제력 상승을 제공을 할 수 있고 그 혜택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일단 그 재산을 모으면 우선순위가 바뀐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벌에 양복밖에 입을 수 없고 또한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만 모을 수 있다. 그러나 베푸는 일은 제한이 없다. 리치와 내가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아메이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아메이 고객과 직원 아이비어들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한다.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의 개인적인 부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또 다른 책임도 부여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이런 말을 남겼다. 관용을 베푸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방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사람도 그러할지라. 개인의 부를 나누는 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다. 부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오로지 하나의 결단만 필요하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나눌 것인가 아니면 죽은 다음에 나눌 것인가. 전자의 경우 수요자는 기부 액수와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부가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기부금 중 상당액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물론 죽은 뒤에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다. 간용의 의미. 알렉시스 트쿠빌은 지필한 미국의 민주주의란 책은 미국으로 건너온 1831년 그는 미국인의 자유로움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역 차원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인 자선단체다. 지역의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는 몸이 불편해서 고통받는 사람,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아이들, 살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판단해 지원을 해준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의 관념이 간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미국인의 가슴속에 나눔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서부 유럽에서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던 토로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마빈 올라스키는 자신의 유명한 책 미국인 연민의 비격에서 19세기에 미국 땅에 있는 수많은 민간 자선단체가 존재했다고 쓰고 있다. 평범한 중산층이나 부유한 기업인의 기부금이 운영되는 이들 단체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것과 비슷한 각종 사회 문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이들의 지원은 대개인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도움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한정에 불필요한 의타심을 키우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한다. 특히 이러한 구호 사업의 핵심에는 도덕적 책임과 생산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직업훈련 개념이 깔려 있었다. 오늘날 연방정부 내에 소위 인정 많은 민주주의들은 자선활동을 집중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개인의 종교단체나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효과적인 자선 행위가 워싱턴이 지휘하는 비자발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인 자선 행위에 익숙하던 생산적인 시민들의 부가 이제는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정부의 프로그램 속에서 흡수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정부의 복지 정책은 개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가난이나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정부의 원조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도록 참된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물론 통계학자들은 고상한 동기를 들먹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친절이라는 가면 아래 진정한 자선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복지 제도가 초래하는 가운데 나쁜 상황도 있다. 기본적인 재산권을 침해받는 것이다. 일단 자기 자신을 유지할 수 있는 자유, 자유가 사라지면 다른 자유 역시 잃을 수 있다. 19세기 프랑스에 거출한 정치가 조스가인 프레스트 바스티아는 강요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개인적인 자선 활동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그는 유명한 저서 법률에 이렇게 쓰고 있다.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강요 혹은 기만으로 부의 일부가 그 소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때 나는 그 사람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약탈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언제 어디서나 이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법 자체가 억제되어야 할 그런 행위를 저지른다면 그건 재산권 약탈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산권과 복지라는 관념에서 권리에 대한 이런 침해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복지 정책 역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스스로 공헌과 목적과 비교해 본다면 이것이 엄청난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인은 변화에 대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빈곤층을 영구적인 하루 계급으로 인식한다. 개인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염세적인 견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도움은 그들에게 오히려 가장 나쁘게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은 필요를 느끼면 평소에는 결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수준 이상으로 자신의 내적인 힘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능력과 수단을 갖추고 있다. 물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 능력은 눈에 띄게 상승한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는 것은 그들을 영원히 가난에 빠뜨리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일에서도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가장 최악의 수단은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자선활동은 정부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우리의 큰 실수인 셈이다. 리치와 나를 비롯해 그랜드래피즈의 몇몇 사업가는 잔뜩 부풀어진 복지 정책 대신 우리 지역에 알맞는 정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자선활동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두려 애써 왔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 방법이 정부 정책보다 훨씬 효과적인 가난을 해소하는 것이라 믿는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도록 복지 정책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가난을 줄이는 것이다. 리치와 나 그리고 아메이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랜드래피즈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방식은 도시 재개발을 위한 자유기업적 접근 방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록 시나 주와 연방정부의 자금을 활용할 때도 있지만 그랜드래피즈의 부활을 이루어낸 원동력은 민간 투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우리가 자금을 조성하는데 협력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랜드래피즈 제 단장 리치와 내가 그랜드래피즈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호텔을 대규모로 보수 및 확장하는 일이었다. 1978년 아메이는 미시간 서부 지역의 각종 숙박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었던 연례해에 하나만으로도 1만 명 이상 이 지역으로 끌어들였다. 매주 아메이 때문에 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의 수가 100명이 넘었다. 매주. 그런데 그곳의 숙박시설은 오랜 전부터 우리가 사용했기에 적절하지 못했다. 사실 우리가 시내에 건축한 신축 컨벤션 센터는 미래의 성장을 암시하는 핵심이다. 리치와 우리의 친구 딕 질러트는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해 자금 조성에 선봉에 섰으며 나아가 미래의 발전을 촉발하는 기폭제를 제공했다. 그러나 컨벤션 센터 하나만으로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 대형 호텔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물론 그 필요성을 느낀 많은 사람이 호텔을 짓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대개는 계획 자체가 무산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리치에게 내 생각을 털어놓았다. 우리가 컨벤션 센터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무엇보다도 호텔이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 리치도 내 생각과 동일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랜드래피즈의 도시개발 조성으로 월트 솔레스에서 제안서를 보냈고 그의 위원회는 우리의 계획에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1978년 8월 우리는 펄가에 위치한 펜트린스 호텔을 사들였다. 그 유서 같은 호텔을 전면 보수하고 그 근처에 고층 건물을 신축할 생각이었다. 1916년에 지어진 펜트리드 호텔은 1940년대와 1950년대를 통틀어 그랜드래피즈를 대표하는 호텔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펜트린드는 나와 다른 세계에 놓인 그 무언가를 상징했으며 단 하룻밤이라도 묵을 수 있기를 꿈꾸었을 만큼 멋진 곳이었다. 그 시절에는 요즘처럼 자주 외식하지 않았고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두 번 외부의 음식을 맛볼 뿐이었다. 당시 펜트린드는 뛰어난 음식과 탁월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미국 중서부 지방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명성을 쌓아갔다. 펜트린드가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그랜드 레피지 역시 가구 산업의 번창과 동부 대도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북적이며 번성했다. 우리는 호텔을 계속 세계적인 수준으로 돌리고 싶었다. 그런 꿈과 더불어 펜트린드 호텔의 매입은 사업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그 호텔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 완성되었고 첫 번째 단계는 펜트린드에 개축하는 작업이었다. 1982년 그랜드 프라자 호텔을 새롭게 개장한 이 웅장한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로 손색이 없었다. 호텔 안에는 395개의 딜렉스룸과 6개의 레스토랑 및 라운지, 고급 상점들이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교통의 요지이자 지역의 컨벤션 센터나 디보스홀로 가기에는 아주 편리했다. 디보스홀은 리치와 헬렌이 대부분의 기금을 기부해 건설한 2,000석 규모의 콘서트홀이다. 역사적인 장식품과 그랜드 레피지에서 제작된 전통으로 호화스러운 가구가 배치된 그랜드 프라자 호텔의 객실은 1900년대 장엄미를 연상시켰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요리사와 유럽 스타일의 지배인과 전문가로 구성된 직원들을 아메 그랜드 프라자 호텔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속 펜트린드 호텔에서와 맞먹는 멋진 추억으로 만들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9월 15일 거행된 새 호텔의 개관식은 우연히 17일 그랜드 레피지 미술관 개관, 18일 제너럴 포드 대통령 박물관 개관과 거의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당시 그랜드 레피지시는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랜드 축하 행사라는 이름으로 여세 동안 걸쳐 파티를 벌였다. 이때 불꽃놀이와 각종 스포츠 이벤트, 열기구 경주, 상인 축제 등이 벌어졌고 굿모닝 아메리카는 그랜드 레피지에는 현지 진흥으로 방송됐다. 또한 랠리 킹과 밥 호프가 특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물급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롤랜드 레이건과 제너럴 포드, 캐나다와 피에르 트루스 수상이 축제에 참여했고 프랑스 대통령으로 지냈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칸과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알렉산드 헬리그와 모습을 드러냈다. 그처럼 많은 정치가 그랜드 레피지에 모여드는 것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만들어졌다. 9월 17일 레이건 대통령은 트루도 수상과 멕시코 호세 로페스 포티오 대통령을 만났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알렉산드 헬리그는 훗날 나에게 그때 분위기가 그다지 화기애애하지 않았다고 전해주었다. 레이건과 트루도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멕시코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안건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부 지역과 뉴잉글랜드의 어업권 문제, 알래스카에서 미국 북동부로 이어지는 가스관 문제 때문에 트루도와의 논쟁이 상당히 가열되어 있었다고 한다. 멕시코 측과 마약 밀수 문제와 허술한 국경선 때문에 불법 이민이 횡령하는 현실이 긴장을 야기했다.
대부분의 아침 그들은 아미 그랜드 프라자 호텔의 럼버 바론스 바에서 다시 만난 조찬을 함께하며 토론을 계속했다. 우리는 세 나라 모두에게 대단한 중요한 만남이었으며 그들이 모여 앉았던 자리에 기념 동판이 남아있다. 호텔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는 전 펜트리트 호텔과 강변 사이에 외관을 유리로 장식한 29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다. 솔직히 나는 펜트리트 호텔을 개조하는 것보다 이 프로젝트가 더 흥미가 있었다. 이 316피트짜리 고층 건물은 바로 옆에 위치한 역사적인 건물 펜트리드와 짝을 이루어 그랜드 레피지의 전승기를 웅장할 것이다. 최초에 설립되는 그랜드 레피지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만큼 공격적이면서도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강둑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랜드 강을 완전히 올라타고 앉은 형태의 건물을 지어 그 밑에 강물이 흐르도록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강과 강바닥을 소유한 사람들과의 분쟁이 야기되면서 결국 맨 땅에 건물을 짓기로 했다. 건물에는 300개 객실과 상가 그리고 시그너스라는 이름의 멋진 레스토랑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금 그 건물에는 6개 레스토랑과 4개 라운지가 있고 이들은 샌드위치와 피자 같은 간단한 음식부터 미식가를 감동시키는 최고의 음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종류의 음식을 제공한다. 투숙객들은 날씨가 좋지 않는 날에는 호텔 안에 위치한 상가에서 쇼핑을 하거나 고가 통로를 통해 시내의 다른 명소를 찾아갈 수도 있다. 펜트리드 호텔이 새롭게 태어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리치와 나는 새로운 건물에 점등식을 거행해 그랜드 레피지 빛을 드러냈다. 당시 1500명의 군중이 건너던 강둑의 제너럴 포드 박물관 앞에 모여서 행사에 참여했다. 줄기차게 내리는 비 때문에 우산에서 나는 원고의 빗물이 번지는 바람에 연설할 때도 아주 애를 먹었다. 나는 서툴러 연설을 마치고 이어 140개의 오색등과 그랜드 레피지 심포니 밴드의 우아한 연주에 곁들여 화려한 점등식이 거행되었다. 그 점등식은 또 한편의 그랜드 축제 행사로 알리는 전야제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축하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다. 6천만 달러에 투자된 아메의 그랜드 프라자 호텔 프로젝트는 사람들을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계획의 일부였다. 실제로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결합되는 각종 회의가 열리기 시작하자 이러한 추세를 상인들이 하여 다시금 도심으로 몰려드는 계기가 되었다. 상인들이 다시 도심으로 진출하자 그랜드 레피지 시민들은 덩달아 도심으로 몰려들었다. 덕분에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개발과 발전의 서막이 오르게 되었고 새로 지은 베넨데 아레나는 그러한 발전을 지속시켰다. 꿈의 건설. 멀지 않아 아메 그랜드 레피지 호텔 단지는 뛰어난 품격과 시설을 인정받은 별 4개짜리 최고급 호텔로 인정받았다. 이후에도 그 호텔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계속 최고급 호텔의 명성을 이루어 갔으며 이 그랜드 레피지 도심 재개발 시금석이 되었다. 이 호텔 성공에 공모된 우리는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몇몇 프로젝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1989년 새로운 박물관에 대한 적지 않은 정치적 논란 끝에 공식적인 기금 조성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그랜드 레피지 시민들은 지금이 적기라는 캠페인을 통해 박물관 건축에 필요한 300만 달러의 기금을 3년에 걸쳐 모으기 시작했다. 나에게 기금 마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으나 나는 선뜻 받아들였다. 우리는 캐시 원더잼의 도움으로 그랜드 레피지 지역은 수많은 기업가와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베티와 나는 그 프로젝트를 위해 개인적으로 740만 달러를 기부했다. 물론 거액을 기부하는 사람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00 하나만 사면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그 $100은 나중에 박물관 내에 특수한 벽을 장식하게 되었다. 오늘날 아메이 그랜드 프라자 호텔에서 그랜드 강을 건너다 보면 새로 지은 벤 앤들 박물관 센터와 로저 샤피 플라네타리움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플라네타리움이란 천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강당의 둥근 천장의 달, 태양, 항성, 행성 등의 위치와 항운을 투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우리가 맡은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그랜드 레피드 시내의 스포츠와 안락 단지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리치와 나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왔고 시의 지도자들을 시설을 확장해 기존의 시설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행사를 유치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리치의 아들 딕은 일찌감치 그랜드 비전이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할 만큼 선견지명을 발휘했다. 그것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공공 민간 부분을 대표할 만한 단체였다. 그 그룹의 목적은 새로운 경기장의 필요에 대해 언론이 이끌어내고 그 위치를 확장하는 일이었다. 훗날 딕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했던 말을 들려주었다. 지역사회에 틀림없이 욕구는 이런 것 같은데 모든 욕구가 서로 결핍되지 않았지요. 지금 지역사회 지도자와 활동가를 향해 물었습니다. 이 계획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밀어붙여야 합니다. 설득력이 없다면 아예 계획 자체를 폐기해 버립시다. 딕이 만든 단체가 사전 설계를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는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기부했다. 이었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여론이 직결되기 시작했고 딕의 단체는 그랜드 비전에서 그랜드 액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우리는 경기장에 손을 뗐고 컨벤션 센터 쪽으로 관심을 돌리지만 딕은 계속 존 카네파, 데이비드 프레이와 함께 이 단체 공동의장을 맡았다. 딕은 경기장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을 거듭했다. 사실 경기장은 사람들에게 더 오랜 오락거리를 제공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대신 그랜드 레피드 시내에 나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다. 사람들은 외곽에서 도심으로 끌어들이고 호텔과 음식점 사이를 활성화했다. 여기에는 경기장이 그랜드 레피드 시내에 다른 여러 명소와 조화를 이룰 경우 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다. 딕의 단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장 건설에 인한 경제적 파급력은 도시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 터였다. 박물관 건립과 마찬가지로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자금 조성 역시 대단한 성공적이었다. 경기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시 당국에서도 프로젝트를 후원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8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지만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면서 현재 벤 앤들 경기장이라고 명명한 이 건축물에 또 $1150만 달러를 기부했다. 건축학자인 면에서 이 경기장은 실로 창의적인 돋보이는 걸작이라 할 수 있다. 외관을 유리로 장식한 이 웅장한 현대식 건물은 주변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서 유서 깊은 그랜드 레피드 지역에 버티고 있다. 엄청난 규모에 불구하고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지 않고 역동적이면서도 공격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경기장은 682개의 객실을 갖춘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프라자 호텔, 코트리아드 메리어트 호텔, 프라자 타워 등을 비롯해 시내의 주요 건물과 고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 경기장은 새로운 프로 스포츠팀을 그랜드 레이피즈에 유치하는 결정에 역할을 했다. 내 아들 데이브와 리치의 아들 댄은 시내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주로 아이스 하키팀을 그랜드 레이피즈에 유치하는 캠페인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 결과 1996년 10월 개관된 1만 2천 명 수용 규모의 이 경기장은 인터내셔널 하키 그리소스 그랜드 레피즈 그린피스의 홈구장이 되었다. 개관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이 경기장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중이 이 경기를 찾았으며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처음 개장한 1996년 10월부터 1997년 말까지 모두 45만 1000명이 경기장에 입장했으며 이는 본래 예상보다 11% 초과한 수치였다. 프라자 타워 1992년 완공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이자 콘도 그리고 아파트로 사용됐던 건물이 심지어 문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이스트 뱅크워터 프리트 타워의 외부의 건축업자가 3,900만 달러라는 빽빽한 예산을 투입해 지은 건물이었다. 그런데 어찌나 날림으로 지어졌는지 외장에 벽돌 패널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하수가 건물 안으로 역류하는가 하면 공기 조절 장치와 쇠파이프는 급속한 속도로 부식되기 시작했다. 지은 지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건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본래 아메는 이 건물의 호텔 부분을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건물 자체가 부실 덩어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예 손을 떼어버렸다. 하지만 이 건물의 프로젝트 자체가 부대의 위기를 향해 질주하면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개발에 관여해온 갈래에 비춰볼 때 이 부실 건물은 어떻게 해서든 재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이 건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우리가 먼저 판단했던 것은 건물을 완전히 해제하고 새롭게 짓느냐 아니면 전면적인 재축을 할 것인가는 문제였다. 평소에 파괴 또는 건설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고 리치와 나는 파괴보다는 건설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리치와 나는 4천만 달러를 투입해 이 건물의 안팎을 샅샅이 뜯어 고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프라자 호텔은 1997년 6월에 다시 완성되었고 지금은 그랜드 레피즈에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이 건물에는 주거용 공간과 함께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사무실, 선물가게, 헬스클럽이 입주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내 고향과 호텔 사람들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더없이 영광이라 생각한다. 하긴 어떤 면에서 보다 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까지 주장해온 자유기업 사상을 생각하면 정부가 이런 일을 할 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프로젝트는 민간 영역이 정부와 힘을 합칠 경우 한 도시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놀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사실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정부가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동원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실패로 돌아가고 나쁜 아이디어가 더 큰 실패로 기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 증거는 미국 도시의 도심 지역을 돌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시도한 임대료 통제와 건축 제한, 그 밖에 불합리한 정책은 슬링가를 양산해 도심에 흠집을 낸다. 대표적으로 도심의 상권들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범죄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데다 정부가 도시 외곽의 경쟁자에게 혜택을 부여주는 바람에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부도 직전에 경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바람에 부도 직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문제 앞에서 도시의 행정가들은 민간 영역에 영향을
끌어들이는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세금만으로 값비싼 규모 운동장을 짓는 등 쓸데없는 일에 벌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지역 사이의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액수의 부채만 남긴다.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은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 찾아내 적절하게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입안자는 대개 정치적 야심 때문에 혹은 빈약한 정보로 인해 지역사회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 외면해버린다. 이것은 민간기업이나 공동체 의식을 지닌 개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이 더 훌륭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새삼 물어볼 필요가 없다. 오늘은 그랜드 래피지 도시에 대한 이야기네요.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2009년도에 아미의 초대로 그랜드 래피즈를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랜드 플라자 호텔도 참여를 했었고, 거기에 뭐 박물관, 그리고 뭐 이들이 만드는 학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 등등 많은 곳을 둘러보았는데, 정말 이 그랜드 래피즈 이 지역은 조그만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아름답게 도시를 만드는 거죠. 한 밀양 정도 크기의 도시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자그마한 그런 도시예요. 그랜드 래피즈는. 그렇지만 정말 민간 기업 아미를 통해서 하나의 도시가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탄생이 된 거죠. 정말 꼭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초대받아서 한번 가보세요. 완전 감동입니다. 이제 준비하고 저는 나가야 됩니다. 자, 리더님들 오늘도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